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는 또 투자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MBK 홈플러스 이야기 사태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는 MBK 측에서 일단은 뭔가 사재를 출연한다거나 저희 지난주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사재 출연하는 건 사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저께죠. 일요일 오후 2시쯤에 네네. 갑자기 MBK 파트너스에서 자료를 하나 보냅니다. 예. 파일 제목이 입장문. MBK 네.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열어보니까 심력했죠. 죄송하다. 이해관계자들 목소리 경청하겠다. 회생 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앞에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일환으로 MBK 파트너스 김병조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네.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 오. 그 다음은 또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네네. 이제 늘어났고 결국 김병조 회장이 이제 사재를 털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먼저 거래처에 지급해야 되는 대금을 네네.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기업이 어려워져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오너 일가가 사재 출연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죠. 그쵸. 가장 최근에 보면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했을 때 네, 그쵸. 태형그룹 대주주 일가가 한 484억 원 정도 네네.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을 위해서 사모펀드 대주주가 사재로 출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네. 사실 인수한 기업이 어렵다거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법원에 이런 기업 회생을 신청할 정도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사모펀드가 이거를 구제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재 출연을 했을 때 사재 출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맞나? 그쵸.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게 맞나? 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압박이 좀 있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병조 회장이 왜 사재 출연까지 결심을 했을까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압박이 부담이 컸다라는 있었을까요?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파장이 사실 아마 MBK 파트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MBK가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왜냐하면 MBK라는 곳은 이제 기관 투자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연기금들 우리가 LP라고 부르거든요. 출자자들부터 이제 출자를 받아서 펀드를 결성을 하고 그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펀드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네. 받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고려아연에 의해서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MBK가 국내 연기금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실제 고려아연 사태 터지고 나서 일부 위탁운용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고요. 네네. 그 출자를 받는다고 해도 MBK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출자나 투자나 경영권 매각을 승인할 것이냐, 조과할 그러니까요. 것이냐, 이런 면에서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도 명색이 한국의 토종펀드고 이제 동부가 최대 펀드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난 여론 이런 걸 잠재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어쨌든 김병조 회장이나 MBK 측에서도 이 여론을 생각할 때 지금 뉴스에 연일 홈플러스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받았을 거고 국민연금 쪽에서도 어쨌든 국민연금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네. 국민연금도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뭔가 조건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연금도 그 전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사태가 있기 전에 MBK 측에 투자를 한 이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국민연금 측에서의 뭔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심리적 압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어쨌든 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한 것도 갑자기였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재를 출연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또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과하고 사재 출연에 관련된 질문 기자들도 막 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또
뭐 아직까지 뭐 계획된 게 없다라고 언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또 며칠 사이에 한 목금토 주말 2, 3일 사이에 또 이런 결정이 나온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간담회를 했었고 그때 정확한 워딩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였어요. 예. 이거는 사실 대주주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자리에 나와서 이 기자간담회를 했던 김광희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말이 딱 이 답변이 이제 말할 모범 수가 답안인 없었겠죠. 거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고민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이제 심화한 거잖아요. 네네. 납품업체들이 당장 이제 물건 납품하고서 납품 대금을 못 받고 음. 사실 기업회생 신청하기 전에도 일부 이제 이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금을 융통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그쵸. 내몰리게 더 된다라고 힘들죠. 이제 요즘 아우성을 경기도 했고, 더 안 좋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홈플러스에 돈 빌려준 금융권,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괘씸한 상황인 거죠. 그쵸. MBK가 뭔가 자구 노력을 하거나 홈플러스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이제 희생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선제적 기업 회생 신청이잖아요. 이거는 기존의 경영진 그대로 유지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딱 하나 변화하는 게 금융채무 동결이기 때문에 네네. 책임 있는 제도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금융채무를 동결하고 그쵸. 이자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이런 정도면 이제 대주주가 사지 출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압박이 좀 네, 국회에서도 지금 말이 그렇죠. 나와요. 전방위적으로 네. 압박을 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서 뭐 김광희 부회장 그리고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그리고 신영증권 사장이요. 신영증권은 전단체를 가장 많이 판 판매한 증권사인데 회사죠. 네. 거기에 금정호 사장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뭐 이렇게 해서 5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네. 그중에 김병주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네, 불참하겠다고 해서 참석, 홍콩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오늘 참석 안 하는데 네. 뭐 이 국회에서 이렇게 현안질을 했다는 거는 일단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 지금 국회의원 발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개인한테 얼마를 팔았냐 뭐 이런 자료들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MBK 설명은 이래요. 보통 이제 4,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했으니 지금 이제 그 정기 세무조사를 할 시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온 건 맞고 그 세무조사의 성격이 정기 세무조사다.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어떤 조직이 세무조사를 나갔는지를 보면 이 세무조사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 4국이 나섰습니다. 조사 4국이요? 이 조사 4국이라는 것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려요. 아. 별명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뭐 박연차 게이트 사건 그리고 뭐 최근에 뭐 CJ나 SK 뭐 이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 조사 4국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주로 기업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오. 조사 4국이 나섰다라는 네. 거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은 아닐 거다. 제대로 파보겠다는 거네요. 이제 고려연에 이어서 홈플러스 사태까지 MBK가 이제 논란의 중심이 있으니까 한번 파보겠다라는 이제 성격인 거죠.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그 홈플러스가 발행한 그 전단체 CP 그리고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네네.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도 이제 판매한 게 개인한테 판매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판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절하고 있고 그 가장 많이 발행한 친형증권 그리고 이제 등급을 낮춘 한신평, 한기평 이런 신평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일단은 사대 출연 카드를 꺼내서 뭔가 좀 여론을 좀 달래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방위적인 압박, 뭐 국민들도 사실 보기에 이게 맞나 싶은 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런 그 부담 압박을 느꼈을 텐데 그러면 어쨌든 뭐 좋습니다. 사지 출연을 해서 뭔가 수습을 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액수를 충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를 사지 출연한다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나왔나요? 아직 안 네, 나왔죠. 그죠? 그때도 이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일단 사제 출연해서 이제 내놓는 금액의 용도를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자금이라고 딱 제한을 뒀거든요. 그쵸.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출연 방법이라든가 규모 이런 거에서는 아예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집계 중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홈플러스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제 출연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날 네네. 홈플러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전에 네. 협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좀 먼 거죠. 그러게요. 근데 대충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 축출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고 있긴 산정을 한데 해보자고. 홈플러스가 매달 정산해야 되는 규모가 뭐 납품 대금이라든가 뭐 임직원들 월급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5천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서울회생법원이 자금을 집행하라고 승인한 뭐 물품 용역 대금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합하면 한 3,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3,400억 그리고 원. 임대 점주한테 정산해 줘야 되는 돈이 한 1,100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어제 발표한 게 어제 오전 기준으로 총 상거래 채권 지급액이 3,500억 원 정도 됐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밀린 대금이라든가 우리가 뭐 임금 이런 것들 다 공익채권으로 보거든요. 공익채권. 그리고 회생 개시 이후에 상거래 채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 이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 메워야 될 자금이 최소한 1,000억 원 넘는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용이라고 이제 한정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직 출연을 해야 하겠다고 이제 주판을 튕겨보면 한 몇백억 수준 아니겠냐.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1,000억 원 좀 넘는 수준 아니겠냐라는 게 시장에서 네네네. 이제 추산하는 거고 다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시장의 반응인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해주신 액수들을 따져봤을 때 1,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그냥 이거는 뭔가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이 해결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들끓고 있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 물품 그리고 용역 대금으로 이제 지급해야 될 게 3,500억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소 3,000억 원 돼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네. 요구 사항이고요. 정말 대주주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여론이 풀리고 여론이니까 지금 너무 비난 여론이 네네. 좀 높은데 그걸 방향을 좀 틀려면 1조 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 1조요?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뭐 소상공인 결제대금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네. 임직원 월급이라든가 임대 점주 정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홈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 매장의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홈플러스가 정말 정상화되려면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1조 원도 사실은 홈플러스 영업이 정상화가 돼서 매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일어나야. 이제 이 자금 회전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1조 원인 거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전단체 그리고 ABS TV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보상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대주주가 부담해야 될 건 한 1조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네네. 시장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사실 김 회장이 그만큼 재력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규모는 없어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뭐 회장 뭐 이러면 이제 네. 상장사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시가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김 회장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한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자산가인 건 그쵸,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포브스라고 경제 매체가 있잖아요. 네네. 매년 한국의 자산가 순위를 선정을 하는데 2023년에 심지어 김병주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그래요? 1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엔 다시 이재용 회장 1등 그리고 이제 김병주 회장이 2등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때 자산 규모가 97억 달러로 포브스가 평가를 했거든요. 이걸 요즘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 14조 원 정도가 14조?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김병주 회장이 여러 이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은평구의 그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에 그 본인의 이름을 딴 김병주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에 300억 원을 출연했고요. 네. 지난 2022년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1,0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5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모교 이분이 이제 미국의 하버퍼드 대학이라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굉장히 명문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2,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한 36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하버퍼드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액이라고 하니까 네. 이런 정도를 기부해서 이것만 합쳐도 지금 뭐 그러게요. 뭐 사실 600억에 700억, 8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00억 가까이 그렇죠.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만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은 돼야 될 거고 네. 뭐 시장에서 기대한 바는 한 1조 원 정도 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조까지 뭐 사실 출연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본인 자산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자유니까 그 그렇죠. 정도를 본인이 책정하겠지만 네. 뭐 이런데 좋은 일을 많이 쓰는데 본인이 대주주로 이렇게 사업을 어쨌든 추진했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 자산이 걸린 일이니까 어쨌든 뭐 책임 있는 뭐 성의 있는 그런 움직임이나 액수가 보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제 출연 이야기는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문제는 아까 뭐 신영증권이나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개인한테 판매한 이 기업업 전단체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신영증권은 불안전 판매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엮여 있는 개인 분들은 투자자 분들은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안정적이라서 얘기해줬다고 해서 투자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어제 홈플러스가 밝힌 거로는 뭐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같은 금융 채권까지 다 변제하겠다고 밝히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기업업이라든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단체는 홈플러스가 갚아야 되는 주체인 거고, 그거 외에 ABSTB라는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제 카드를 긁고 그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갚아야 될 그 카드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이거는 증권사가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체는 그거를 갚아야 되는 의무를 홈플러스가 지고 있지는 않지만 홈플러스는 어쨌든 이것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워낙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그쵸. 이제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최종 변제 책임이 있으니까 뭐 증권사들과 합의해서 해상 절차에 따라서 뭐 전액 변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시간에도 이게 상거래 채권이냐 금융 채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근데 이 사실 판단은 결국에는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들의 뭐 이런 해석들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이 뭐 시위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거 관련한 공청회 같은 것도 열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보면 홈플러스 CP 그리고 이제 ABSTB 단기사채 이거를 다 이제 합해서 판매 잔액이 5,949억 원이 한 6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된 거죠. 이 중에 개인 투자자한테 팔린 게 2,075억 원이라고 합니다. 2천억 원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한테 팔린 이게 문제인 건데, 그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단기사채 CP를 발행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숨기고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 해석인데, 홈플러스의 항변이라면 항변인 게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제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한 거고,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강등일지 몰랐다. 왜냐하면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뭐 부채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강등될지 몰랐다라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인 거거든요. 특히 마지막 전단체가 발행이 돼서 매각이 된 게 2월 25일인데 2월 25일. 네. 그 하루 전에 이미 발행 물량, 인수 조건, 인수자들이 다 결정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평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은 게 25일 오후. 그러니까 이미 이 발행은 다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을 다 알고도 이걸 발행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홈플러스의 설명인 거죠. 근데 이제 자본시장 쪽의 해석은 뭐냐면, 신평사의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등급을 이제 조정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한 뭐 2달에 걸쳐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뭐 길게는. 그렇죠.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고지를 해줘요. 예비 등급을 등급 평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등급 강등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자료를 낼 게 있으면 알려달라. 근데 이미 25일 전에 그 뭐 대충 등급 강등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알고 있을 거야. 25일 오후 정도에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재심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그 주 금요일 날 등급 강등이 된 거죠.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사실 홈플러스에 대한 등급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거든요.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2012년만 해도 최고 등급이 A1이었는데 단기 이제 사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A2로 떨어졌고, 2020년에 A2 마이너스, 2022년에 A3 플러스, 2023년에 A3로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A3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그럼요. 있었을 텐데 네. 이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자본시장 쪽 해석인 거고요. 법적 해석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기업 회생 분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네. 홈플러스 같은 그 큰 규모의 기업이 며칠 만에 기업 회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쵸. 거죠. 이게 회생 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있어야 되고, 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꼼꼼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명 자료도 굉장히 이제 그 방대한 분량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시종급 강등을 통보받은 금요일 날부터 그 며칠 신청을 만에 하는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자정에 신청했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는 분명히 이전부터 등급 준비를 강등이 하고 있었다. 되면 기업 회생 신청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기업 회생 신청한 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도로 이제 됐다면 준비를 엄청 꼼꼼하게 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흘 정도의 시간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계속 이제 이게 2013년에 있었던 동양그룹 사태와 비슷하다. 그때 동양그룹이 이제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시기였는데 부도가 날 거라는 위험을 이제 숨기고 그때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1조 3천억 원대 어우, 네. 기업엄과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한테 이제 판매를 했고 그래서 투자자들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어쨌든 알고서도 이걸 발행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이건 사기다. 이게 인정이 돼서 그때 동양그룹의 현장 회장이 사기 혐의로 최종 7년간 이제 징역형을 받았고 복역하고 이제 최근 만기 출소를 이미 한 네네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LIG 건설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제 회생 신청 열흘 전까지 한 2천억 원 정도의 CP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의 손해를 입혔고 그걸로 인해서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 그리고 구자원 회장은 최종 징역 3년 받았고요. 그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게 뭐가 다르냐 뭐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CP라든가 전단체 그리고 앱의 STB 투자자들은 이거는 분명히 사기 사건을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동양 사태 뭐 떠올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도 뭐 일가기가 많았는데 그때랑 뭐 규모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실형으로 형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실제로 복역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뭐 사모펀드 뭐 나쁜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 사모펀드가 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재 출연을 하고 뭔가 또 계속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면 사모펀드 쪽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본시장 자체에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모펀드 업계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많죠. 일단 뭐 고려아 연때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뭐 먹튀네, 네. 뭐 기업 사냥꾼이 이렇게 이미지가 좀 고정된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홈플러스 사태까지 겹치니까 홈플러스 사태에서 지금 이제 대주주가 사재 출연하기로 결정을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례가 될까봐 사모펀드 업계는 좀 네. 전전긍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경영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쵸? 네. 사실은 이제 뭔가 이 유통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아는 컨설팅 업체들한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뭐 수십억을 그쵸, 주고 그쵸. 수백억을 네. 주고 이제 컨설팅 받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판단하지 못해서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온 참. 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경영상 미스긴 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가 파산한 기업들도 그런 사례도 있긴 해요. 네. 뭐 JKL 파트너스가 인수한 거흥산업 같은 데가 대표적이긴 한데 이럴 때마다 이제 대주주의 사재 출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그러게요. 있고 경영진한테 이런 압박들이 가해지고 이러면 사모펀드도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업들을 어려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잘 밸류업 시키고 이제 구조조정하고 정상화시키고 이래서 좋은 가격에 팔고 이런 설레도 사실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이제 안 좋은 사례들만 기억이 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긴 한데 워낙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B2C 기업이고 여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 굉장히 네네. 많았고 금융권에 판매된 단기채, 유동화 채권까지 해서 파장이 컸는데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모펀드도 이런 이제
좋은 선례들을 좀 많이 그러게요. 더 네. 쌓을 필요가 있고 인수해서 이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PMI 작업이라고 하는데 뭐 구조조정하고 뭐 사업부 이제 좀 경련이 없는 건 떼어내고 뭐 새로운 사업부를 또 갖다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 작업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렇죠. 네. 단순히 이 기업을 싸게 인수해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데만 좀 매몰되어 있지 말고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좀 생각하면서 뭐 PMI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선례들이 많이 쌓여야 네. 사모펀드가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사모펀드가 이 자본시장에서 갖고 있는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그쵸, 이제 주체라고 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모펀드라는 이런 이제 금융 자본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사모펀드 스스로도 좀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에 MBK 사모펀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도전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 좋고 권장할 일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도 생각해야 되는 이 자본들의 그런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MBK 사모펀드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돈 버는 것 그 이상의 또 사회적 그렇죠.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좀 많아져야 저희도 또 더 거기에 투자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MBK 또 손플러스 사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